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제 곧 2024 경기교사 연구년 학술제 정책 분야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션의 사회를 맡은 토평고 이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이라는 연구년 정말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걸, 조금 더 멀리 떠나볼 걸, 조금 더 신나게 놀아볼 걸. 근데 현실은 벌써 12월입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년의 여유로운 일상은 추억이 되고 학교에서의 분주한 나날들이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 우리 마음은 아마 여의도에 있겠지만 여기 연구년을 마무리하는 학술제 발표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며 다시 시작될 학교에서의 여정을 위해 귀한 영감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발표는 총 4분의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후에는 토론자 선생님의 의견과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 예정인데요. 사실 약간 시간이 촉박해서 질문 받는 시간이 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이 끝나면 쉬는 시간을 잠깐 갖고 곧이어 행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에서는 입북초 이현경 선생님께서 발표를, 구룡초 이진영 선생님께서 토론자로서 질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 주제는 미래교육 정책에 대응하는 교사 행위 주체성 발현 양상과 촉진 방안 탐구, IB 교육 정책에 관한 대응을 중심으로입니다. 원래 뭐든 첫 타자는 되게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위대한 동업자 정신으로 따뜻한 눈빛과 격려의 리액션을 넘치게 보내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자,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굉장히 떨리네요. 일단 사회자분께서 너무 따뜻하게 열어주셔서 선생님들의 따뜻한 눈빛이 전해집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는 앞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입북초등학교 교사 이현경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왜 섰을까? 이 자리에 서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거절할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을 지니신 신동우 연구사님 덕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제가 올해 정말 전년도까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부족하지만 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으로서 그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 내서 사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특별히 해서 뭔가 발표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계기 때문에 발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구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교육과정 결정에 있어서 많은 자율권을 이제 국가 수준에서 이제 지역교육청 나아가서 이제 교사 수준으로 많은 자율권을 지금 이양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자율 시간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과제라고 해서 전년도까지 그런 논의들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교사한테 자율권을 이렇게 이양하는 가장 큰 그 전제 조건은 교사가 그것을 행위 주체성을 발휘해서 그 여백을 메우리라라는 것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교사 행위 주체성이라고 발견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연구 사전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이렇게 교사에게 자율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질적인 것들을 메우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채우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보았을 때 제가 이 이론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프리슬리의 행위 주체성을 촉진하는 요인에 관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적인 차원과 그 다음에 학교 맥락적인 차원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교사의 행위 주체성을 발현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착안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행위 주체성의 개념과 의미를 일단 명확히 좀 알자.
그리고 다양한 발현 양상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봐서 미래사회 변화의 주체라고 하는데 그 주체인 교사가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좀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IB라는 것에 착안을 했습니다. IB를 가져온 이유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육 표준을 제공하면서도 각 학교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열정과 주체성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들이 IB 교육 과정을 실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연구 제목 설계와 그다음에 설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미래교육 정책에 대응하는 교사 행위 주체성에 대한 발현 양상과 이를 촉진하는 탐구이고요. 이를 IB 교육 정책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계를 위해서는 문헌 연구를 보았고요. 그다음 연구 참여자 선정,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및 시사점까지 해서 질적 연구 차원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예상하시다시피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연구 참여자 선정이었었거든요. IB를 일단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학교들이 또 IB도 단계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단계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어야 하고 행위 주체성이라는 요소도 반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정하는 게 지금 연구연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같이 연합해서 종단 연구를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거기서 객원연구원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서 1년 동안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제목은요. 경기도 IB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종단 연구이고 서울대학교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덕에 이때 제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던 지점은 일단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행위 주체성이 IB에서 과연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정말 면면을 다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종단 연구를 통해서 질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연구 설계에 대한 연구를 참여해 주실 분들을 추가로 모집을 했고 그 결과 저는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초등학교 3분 그리고 중학교 3분 그리고 고등학교 2분까지 이래서 고등학교 전체 교사 8분을 선정을 해서 심층 면담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교사 행위 주체성 발현 양상은 이렇게 3가지로 좀 구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립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별 전문가형,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형이었습니다. 리더형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그건 아마도 좀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또 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리더형도 또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년, 그리고 학년 간, 그리고 학교 밖 단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들로 세부 양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유용모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한 거고 교사 행위 주체성 발현 양상 수준에 따른 분류는 유용모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기존에 많이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유용모 이론을 활용을 한 것이고요.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3가지 유형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양상이 나타나는 것보다 과연 어떠한 교사에게는 이렇게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어떤 교사는 그냥 고립형으로 남아있게 하는가 그거에 대한 요인이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앞서 보았던 그 개념틀 프리슬리의 개념틀을 한 번 더 여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과 아까 맥락적인 차원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적인 차원은 또 이렇게 좀 상세히 살펴보면 하나는 반복적인 차원, 나머지 하나는 투영적인 차원입니다. 반복은 말 그대로 선생님들 이제 교직 생애 동안에 여러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이 경험들을 했던 것들이 교사에게 신념을 만들고 철학을 만든다. 그러한 것들이 교사의 행위 주체성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게 반복적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투영적 요인은 한마디로 목표입니다. 교사가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목표는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들이 학교라는 맥락, 즉 문화, 학교의 구조 그리고 학교의 물리적인 자원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호작용하면서 교사 행위 주체성을 촉진하기도 하고
저해하기도 하고 한다라는 측면을 이 이론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이론에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8분의 참여자 선생님들을 이제 분류해서 정리를 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반복적인 차원에서는 이 3가지 요인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성장 경험이었어요. 어떤 선생님 인터뷰를 했더니 이분은 아이비 학교를 직접 자발적으로 찾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전에 혁신학교에서 협력적으로 탐구했던 경험이 이분에게는 너무 성장 경험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이 학교를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의 성장 변화 경험입니다. 이거는 여기 선생님들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무엇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변화가 보였을 때 그것이 가장 큰 동력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말하는 건데요. 특히 아이비 수업을 하면서 왜 선생님들 제일 어려울 때 저도 그렇거든요. 동료 평가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아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지 기준부터 설명하는 과정들이 힘든데 아이비에서는 사고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동료 평가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사고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가 깊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태그예요. T 칭찬하기, 그 다음에 A ask 질문하기, 그 다음에 G suggestion 제안하기. 이렇게 태그 기법을 써서 하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잘했어, 이거 부족해, 목소리 좀 크게 라고 한두 줄밖에 안 하던 동료 평가에서 3줄, 4줄로 동료 평가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학생 변화 경험이 또 촉진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 거창하죠. 교사의 존재론적 정체성인데요. 이 선생님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아이비 학교가 아니었어요. 아이비 학교가 아닌데 본인이 아이백이라고 하는 아이비 교사교육 연수를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듣고 이 교육이 이렇게 우리 어려운 아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학년 선생님들 설득하고 학년 간에 설득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공개 수업까지 자발적으로 하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다가 발견해낸 것은 그 선생님 안에 굉장히 교사로서의 강한 정체성이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면서 세 번째 용어로 촉진 요인으로 존재로적 정체성에 대한 발현 요인이라고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투영적 차원에서의 촉진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투영적 차원이라 함은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아이비에서는 평가 내지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교사들의 행위 주체성을 자극하고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비 루브릭 많이 들으셨죠? 아이비 루브릭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교사들에게 목표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초등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게 생각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교과 간에 있어서의 통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비에서 제공하는 그런 교과 통합과 관련된 기준들을 목표로 세우고 설정을 하고 따라가다 보니 그것들이 촉진을 하는 요인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미래지향적 가치는 한마디로 이런 아이비 교육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촉진의 요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기 싫어하고 공감하기 어려워하시는데 포기할까 하다가 우연찮게 2022 개정교육과정 연수를 들으셨대요. 근데 그 연수를 듣는 중에 듣다 보니까 탐구하는 거, 질문하는 거, 이거 다 우리 아이비에서 했던 건데 그러면 이 아이비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그냥 적용하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학교 선생님들과 설득해가는 과정에서 했던 것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되게 적응하는 데 빠르게 도움이 되더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게 그냥 아이비가 그냥 단순히 한번 하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촉진 요인을 느끼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좀 안타까운 사례였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만 3년간 담임을 하셨던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문제풀이 수업만 내내 하셨대요.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교사로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꼈고 그럴 때 우연히 아이비를 만났는데 그 아이비 수업에서 하는 것들이 그래 내가 지향하고자 했던 수업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걸 고등학교에서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뭐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동의가 얻어지지 않아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더라도 나는 아이비 학교를 선택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촉진하는 요인들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촉진 요인인데요. 현실 평가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이나 제주나 아니면 대구나 이런 것들도 보면 경기와 다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경기만이 가지고 있는 저는 특수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특수한 자산이 혁신학교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문화가 기반이 되어 있는 학교들은 이런 혁신학교 경험이 아이비 교육 실천에 굉장히 유리한 기반을 제공하더라. 예를 들면 이제 프로젝트를 해야 돼. 똑같이 아이비에서도. 근데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과서가 없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비 수업이 고차적인 수업이다 보니까 이번 한 해의 평가를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선생님들은 1학기부터 그 기준에 맞게 투입을 하는 과정들을 보이는데 그런 교과서에 이미 정해져 있는 체계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환경, 이런 것들도 학교 문화 배경이라고 보여줬고, 그리고 뼈를 갈아 넣는다 소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교육과정 프레임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이 선생님들은 놀랍게 우리 학교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인드들이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촉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리더의 진정한 소통과 헌신적인 리더십. 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혁신학교 문화가 있는 학교만 그럼 아이비 학교가 잘 되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선생님께 우리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택한 것은 나는 이렇게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선생님의 리더십 팀을 구성할 때는 좀 자발성 있는 팀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자발적인 아이비 리더십을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학년이 다 동의를 못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원하는 사람만 한 학년으로 모이자 해서 아이비 학년을 구성하는 그런 전략들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촉진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네, 저의 요인인데요. 제일 크게는 일단 대학 입시 중심의 체제와 아이비 교육 간에 있어서의 갈등, 그리고 타협점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 트라우마, 그리고 교사 전보와 소진, 공동체 공간 부족.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평가 트라우마 부분이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초등학교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평가에 대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놀라웠던 게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사교육으로부터의 공격도 받는다고 하시는 걸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평가 트라우마가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했던 그 학교는 그런 평가로 인한 민원이 없는 학교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민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전입을 해서 오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반복된 차원에서의 축적된 평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학교 문화로 가져오시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보이시더라. 이런 것들을 해서 저의 연인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좀 세 가지 차원에서의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 정책 입안하시는 분 계시면 네,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공동체 문화 지원입니다. 네,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교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단 저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 저희가 10년이라는 혁신학교를 경험해서 그런지 학교별로 나이대가 너무 달랐어요.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대를 관찰하고 면밀하게 지원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이의 디딤돌이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디딤돌을 지원하는 것부터 정책 지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문화가 너무 잘 조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교사가 전보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뭐 교사 소진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거나 그러면은 거기는 단절 위기에 있는 학교인 거잖아요. 그런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장 사례 공유와 가치 인식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복적 차원에서 교사들이 움직이는 힘은 내가 성장한다라는 것과 학생이 성장한다.
이걸 느꼈을 때 교사들은 움직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걸 교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사실 아이비 저작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개 수업을 가더라도 뭐 20명 내외라든지 뭐 지역적인 제한이 있다든지 선생님들이 접하시기에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미래 교육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면 지금 아이비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과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따로 운영이 될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착안을 해 갈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향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 두 개 간에 비교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두 번째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언은 교사 정체성 강화 지향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비 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실까 했을 때 저는 정체성이더라고요. 교사로서 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체성에 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다 보니 굉장히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체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인정을 강화시켜주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문에 실어두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래교육 변화의 핵심은 저는 교사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교사의 행위 주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 혁신의 핵심 동력을 교사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때로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뭐 교사의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이런 어려운 말로 인해서 힘들게 하는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 사실 교사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의 차원과 맥락을 통합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이때 존중의 조건은 방임 내지는 성과 중심이 아니라 주도 면밀한 지원 시스템이어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별로 나이대가 다르니 그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제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정성껏 준비해 주신 발표였는데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발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눠주실 이진혁 선생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이영경 선생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선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이비 관련해서 컨퍼런스를 많이 달려봤는데 그 어떤 발표자들보다 굉장히 좀 심도 있고 정책적인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역시 서울대학교 교육혁신연구센터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느꼈습니다. 지금 가장 강조해 주신 것이 교사의 행위 주체성인데 그 아이비 교육에서 학생 주체성과 함께 강조하는 것이 또 교사의 행위 주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분야가 정책 연구이다 보니까 교사의 행위 주체성을 촉진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어떤 뭐 긍정적 경험이라든지 학생의 변화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적 제언이 조금 더 있으실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 개인의 차원에서는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조금 더 정책적인 차원이라 하면 학교 환경 그리고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 단위 학교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조금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했던 아까 반복적인 차원이나 투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교사들이 그것들은 경험해 가면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그 기반들을 마련해주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저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들의 어떤 평가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저해 요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제안해 주실 부분이?
자꾸 더 설명해달라 하시니 궁금해서요. 네. 아까 앞에서 좀 덜 말씀드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교사 전보나 소집 문제가 사실 아이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공교육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보의 문제는 인사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교사 소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교사가 어떻게든 여러 선행 연구들을 보면 요새 교사 소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게 실제 학교 현장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차원들이 주로 뭔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부장 수장이 오른 거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뭔가를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많은데,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저 너무 지쳤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선생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원하시는 인센티브는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다른 거 더 주지 않아도 돼요. 내 걸 좀 덜어내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덜어내드리면 선생님이 좀 기운을 내실까요? 그랬더니 저는 일단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그 수업 시수가 너무 많다. 네, 이 부분을 크게 말씀하셨고, 네, 그 이유가 더 저는 좀 감동적이었는데, 어떤 것을 내가 더 누리기 위함 내지는 보상의 심리가 아니라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잘해내려면 이런 걸 좀 덜어내고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원하는 인센티브는 우리에게 뭘 보상으로 해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조금 덜어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의 인센티브였다는 걸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만 유튜브로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 관계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업무 경감, 그리고 일을 덜어내주는 것, 그리고 뭐 해외 연수 이런 예산보다는 조금 더 연구년 같은 것들을 지원해달라, 뭐 이런 것도 제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아까 교사의 존재론적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존재론적 정체성을 우리가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교육청 관계자님들도 보고 계실 텐데, 그거를 좀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교육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앞서서 아까 네.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사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은 세 가지라고 했거든요. 자율성 보장, 전문성 가질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 사회적으로 안정을 강화시키는 것.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미 자율성 보장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려고 애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는 것과 사회적인 인정 강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특히 이제 전문성을 지원하는 것에 이제 아이비가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그 시스템들을 보면 아이비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이비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기준이 일단 명확하고요. 그 기준을 그냥 제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방법적인 전략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관리 시스템을 하되, 그 질관리의 초점이 교사가 얼마나 성장하는 데 지원했는가, 그리고 학생이 얼마나 하도록 지원했는가,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이게 질관리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관리라 하면 선생님 생각하시죠? 학교 평가, 나이스 점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 초점 자체가 좀 다르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부분에서의 시스템을, 우리 지금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학교 현장에 잘 안착시킬 수 있도록 좀 중간 다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더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아이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도 더 투입이 돼야 되겠네요. 어떤 질 관리를 하거나 뭐 연수를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본회의 중이라서 경기도에서. 저는 예산 부분은 어쨌든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있어서 그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거에 동의가 된다면 뭐 예산 지원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지하고 의미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원래는 선생님들의 질문을 받을 시간인데요. 나는 정말 이 토론과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은 마음 깊이 질문을 간직하셨다가 경기교육 메신저로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첫 발표라는 무거운 짐을 훌륭히 짊어주신 두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발표는 심석고 박창곤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토론자로는 정발고 이광재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남남교사의 케미를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발표 주제는 실습형 안전교육을 위한 학교 안전교육 정책 개선 방안 연구, 학교 안전교육 현황,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실습형 안전교육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이 발표 제목 길어서 제가 틀릴까 봐 좀 긴장했는데요. 제목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큰 박수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구를 맡은 심석고등학교 박찬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연구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해 교육부에서는 이제 교육 분야 안전종합 대책을 수립을 했고 또 이듬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는데요.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학교의 안전교육이 어떠한지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합니다. 지난 10년간의 그 변화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안전교육 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뭐 계획 수립이나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내행이나 시수의 이런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과도한 안전교육 시간 책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적이나 형식적인 그 안전교육의 문제, 그리고 지난 10년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과 똑같이 저도 이제 학교의 현장에 있으면서 이 안전교육의 어떤 실효성에 대한 그런 의문도 들었고 또 이제 자성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행 학교 안전교육의 그 큰 문제점은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연간 51시간의 안전교육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너무 시간이 좀 많고 그래서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사의 전문성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3년마다 15차 시의 원격 안전교육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원격 연수를 받고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안전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선생님이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선생님들은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활동 중심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세 번째 문제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내놓는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 교육과정과 교과과정과 이제 연계한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그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제 실제와 계획이 좀 다르다라는 그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부 전문 강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교의 모든 교육을 다 외부 전문 강사를 이용할 수는 없고 또 학교의 여건이라든가 학생 수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의 이제 교사들이 더 잘 알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안전 체험 시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의 수가 부족하다라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회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동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 수업 결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단위 학교에서 실습형 안전교육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년 동안 했던 연구는 이 5가지인데요. 일단 일종의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학생들의 소방안전 대비 상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학생과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학교 안전교육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다 실습으로 할 수 없다라면 좀 더 우선순위에 있는 주제들을 좀 선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중에서 실습 우선 주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습형 안전교육을 실제로 학교에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교육 효과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안전교육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2번, 3번하고 4번 연구는 이제 각기 다른 논문으로 학술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기도에 있는 안전체험 시설을 화면과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종합형 안전체험관인 그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작년 자체평가 보고서를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체험 인원이 14만 명 정도였는데 여기는 이제 가족 인원이라든가 교사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안전체험 그 교육 프로그램만 따져보면 약 2만 7천 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도 학생 수가 학생 수의 비율을 내보면 겨우 1.6%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안전체험 시설을 앞으로 더 짓는다 하더라도 경기도에 있는 학교 수만 4천 개가 넘기 때문에 충분한 수를 감당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실습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용어 정의에서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체험과 실습의 차이인데요. 체험은 사전적으로 이제 직접 경험한다는 뜻이고 실습은 배운 이론을 토대로 실제로 해보고 익히는 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익히려면 반복해서 어느 수준까지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체험뿐만 아니라 반복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구에서는 실습형 안전교육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교육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그런 교육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사격 체험하고 사격 실습 또는 사격 훈련 이 둘을 비교해 보시면 목적이나 과정이 분명히 구분되시잖아요.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행 연구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는 5가지였으나 일단 앞에 3가지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으로 진행을 했고요. 4번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대상으로는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개 학급 9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참여 교사로는 역시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초중고 선생님 94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 연구년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연구 도구입니다. 학생 대상 설문지는 소방 안전 대비 상태를 묻는 문제와 학교 안전교육 영역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사 대상 설문지는 학교 안전교육과 그리고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분석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험에 사용했던 소방안전의식 검사지는 그 고등학생들의 소방안전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이고요. 이 소방안전의식에는 하위 영역이 4가지 있는데 화재 예방, 화재 대비, 화재 간접 대응과 화재 직접 대응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투입했던 실습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인데요. 그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1위가 교통사고라고 하고 2위가 화재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실습이 가능하면서도 발생 빈도가 높은 화재 사고를 주제로 선정을 했고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안에도 재난안전 영역 안에 이 화재 사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론 교육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대처 방법인 소화기 사용법 그리고 이제 피난 방법 중에 하나인 왕관기 사용법을 실습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실습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이론 교육 2시간하고 실습 교육 4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레이버디와 키드의 4단계 실기 지도 모형을 이용해서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실습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연구 절차는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실습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왼쪽은 이론 교육이고요. 가운데는 소화기 그리고 아래와 오른쪽은 왕관기 실습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화면에 뭐가 떴는데요. 네.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주제가 많은데 이제 이 중에서 어떻게 실습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주제를 뽑았느냐. 일단 초중고 선생님들께 이제 학교 급별로 이제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시는 주제를 선정하시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제가 그냥 우연히 선택이 된 건지 아니면 특정한 경향을 반영하는 건지 카이제곱 적합성 검정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주제를 선택한 교사 수와 카이제곱 기여도의 순위를 합해서 최종 순위를 분효해서 실습 우선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습형 안전교육의 효과 분석은 맨 위트니 듀어 검정과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이용해서 통계적으로 비모수 검정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결과입니다. 먼저 이제 학생 대상으로 소방 안전 대비 상태, 그러니까 평소에 학생들이 소방 안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조사였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화재 경보 발신기 작동 방법을 아는 학생이 66%였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비상벨이라고 하는 불났을 때 누르기만 하는 건데 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이제 33%가 있었고요. 하지만 소화기 사용 방법 가장 유명한 도구이니까요. 81% 학생들이 사용할 줄 안다고 답했는데 문제는 소화기 사용 경험을 해본 학생은 2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소화기 정기 점검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16%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답해서 실천 정도는 좀 굉장히 낮은 걸로 나타났고요. 소화기가 비치된 이유에 대해서 25%의 학생들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화전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더 잘 몰라서 모르는 학생이 68%, 화재 시 대피 계획이 있는 학생은 74%였지만 완강기, 피난 방법인 완강기를 사용법을 안다는 학생은 23%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사용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4%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번에는 학교 안전 교육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한 70%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답을 했고요. 그렇지만 학교 안전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의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안전 교육의 방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93%가 영상 시청으로 자기는 배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학교 안전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 물었을 때 약 70%의 학생들이 실습 없이 영상으로만 수업을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체험형 안전교육을 경험해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응답을 했지만 체험형 안전교육의 주제는 대피, 소화기 그리고 심폐소생술 이 세 가지로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안전체험시설을 이용한 교육 경험을 해본 학생은 굉장히 적었고요. 15%. 그리고 실습형 안전교육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한 90% 정도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학교 자율 시간이 실습형 안전교육에 적합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사 대상으로 학교 안전교육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들은 보시다시피 100%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는데요. 학교 안전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문제점은 학생들과 사실상 동일했는데요. 실습 부족, 글씨가 지금 안 보이는데 실습 부족, 이론 위주의 교육, 형식적인 교육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교직원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96%의 선생님이 이수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교직원 안전교육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원격 연수였습니다. 그 안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는 26%에 불과했고요. 교직원 안전교육 효과에 대해서도 역시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안전교육의 문제점 역시 학생들 교육과 동일했습니다. 실습 부족, 반복되는 형식적인 교육 그리고 이론 위주의 교육이 이제 제일 많았습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대해서 선생님들 얼마나 인식하셨는지 여쭤봤는데요. 많이 높을 줄 알았더니 굉장히 나뉘어지죠 의견이. 그래서 학년별로 연간 안전교육 시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문의를 했더니 37%가 알고 있다 답하셨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정답을 맞추신 분은 40%에 불과했습니다. 이거 왜 뒤가 안 보일까요?
중간에 실험했던 결과가 아마 안 보이는데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실습 우선 주제를 이제 분석해봤습니다. 좀 내용이 많으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렇게 이제 결과가 정리가 됐고요. 간단한 경향을 말씀드리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어린 학생이다 보니까 뭐 승강기 사고라든가 횡단보도 건너기, 코피 났을 때 대처법 이런 다른 학교에선 선정되지 않은 주제들이 선정이 됐고요. 대신에 이제 폭력 예방이나 약물 사이버 중독 예방 그리고 직업 안전 분야의 주제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뭐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소화기 뭐 이런 세부 주제는 선정 비율이 높은 세부 주제는 비슷했는데요. 초등학교랑은 달리 학교 폭력 그 대처 방법이라든가 스마트폰 중독 같은 폭력 예방이나 사이버 중독 예방 같은 영역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선정 비율이 높은 주제는 비슷했고요. 다만 이제 학교급이 올라가니까 선정되는 세부 그 주제의 소분야가 점점 다양해지는 경향성이 보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나 뭐 자동 충격기 뭐 이런 주제들이 선정되긴 했으나 순위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순위가 높았는가 봤더니 이제 뭐 이동 장치, 그다음에 다중 이용 시설, 대중교통 이런 주제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연령이 증가하다 보니까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어떤 실습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한 거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다르게 이제 직업 안전 분야의 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선정됐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요 7가지 주제인데요. 정리해 보면 실험 실습 그리고 자전거 사고, 화재 대피, 소화기, 심폐소생술, 자동심장 충격기, 하임리히법 요 7가지 주제가 모든 학교급의 선생님들이 뽑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사고 발생 시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여러 차례 반복 연습을 해야지만 어떤 숙달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주제를 일종의 그 실습 필수 주제로 정해서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번째 실습형 안전교육의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그 실험군, 대조군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실험군은 실습형 안전교육을 투입하고 대조군에게는 이론 교육을 투입했습니다. 먼저 이제 소방 안전 의식에 어떤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두 집단에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실험군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의식의 변화를 측정을 했는데요. 소방 안전 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위 영역인 화재 예방, 화재 대비, 화재 직접 영역이 모두 다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조군의 경우에는 이론형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소방 안전 의식이 향상되긴 했습니다. 다만 화재 예방 영역에서만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차이값을 비교했는데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그 실습형 안전교육을 했을 때 이 효과가 과연 지속될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39일 후에 실험군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습 직후에 측정했던 결과가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습형 안전교육으로 인해서 향상되었던 소방안전의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38일 후에 대조군에게도 똑같은 검사를 해봤더니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즉 향상됐던 소방안전의식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하나 화재 예방 효과가 있었는데 그 효과도 감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 관계자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경기도의 학교 안전교육 실시 현황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일단 학교 안전교육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서 언급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이제 이런 업무들이 좀 일완화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교별로 실습형 안전교육 전담교사를 도입하면 어떠냐는 의견에 대해서 이론 교육을 좀 타파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지만 이런 제도 자체가 교육과정이나 업무 그리고 이제 인사 여러 가지 측면에 좀 연관되어 있어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창체 시간에 실습형 안전교육을 운영하는 정책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려봤는데요.
그 학교 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건 학교의 자율성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는 있지만 학교마다 어떤 활동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실시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소방훈련 실태에 관한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훈련이기 때문에 잘 진행은 되고 있으나 이제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있고 또 담당자들이 실제 소방훈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학교별로 실습형 안전교육 전담교사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의견을 여쭤본 결과 만약에 이제 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그런 교사가 있다라면 보다 실효성 있는 소방 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 대비 훈련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르게 학교마다 예를 들어 필수 훈련 주제를 도입하고 개인별로 실습을 하고 평가하는 그런 방식의 훈련은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었는데요. 현행 그 재난 대비 훈련 체계의 보고 양식이 고시에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고시가 개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네,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이제 5가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학생들의 소방 안전 대비 상태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이 소방 안전 장비에 대해서 좀 사용 경험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학생 대상으로 한 학교 안전교육 결과를 봤을 때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교육 효과에서 좀 부정적인 경향이 있고 특히 실습 없이 영상 시청 위주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목말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역시 실습형으로 진행하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필요성 그리고 기대 효과가 높았습니다. 교사 대상의 안전교육 현황 결과도 거의 동일했습니다. 특히 이제 교사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연수나 자격을 갖춘 교사가 맡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학교별로 이런 실습형 안전교육 전담교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 안 나왔던 자료인데요. 그 실습형 안전교육 담당교사를 맡고 싶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40% 정도의 선생님이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면 맡고 싶다. 그런데 11%의 선생님이 보상과 상관없이 맡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런 분들이 어떤 그 학교 안전교육을 개선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쓰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중에서 실습 우선 주제와 실습 필수 주제를 선정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실습형 안전교육의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화재 예방, 화재 대비, 화재 직접 대응 영역에서 소방안전 의식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특히 39일 후에도 이 효과가 지속되는 걸로 미루어서 실습형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 그 학교 안전교육 과정과 교육 과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관련 사업을 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단일 부서가 나타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시사점입니다. 그 이제 이런 이제 연구 선행 연구와 이제 제 연구를 통해서 안전교육 특히 이제 체험형 실습형 안전교육의 어떤 필요성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체계와 방향, 내용 굉장히 훌륭하지만 아무래도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주제 분석했던 거에서 보셨듯이 학교 급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주제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학교에다 좀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부 전문 강사나 안전교육 시설은 물론 좋지만 상시 학교에서 사용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단위 학교의 실습형 안전교육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제 마지막 제언은요. 첫 번째는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의 차시를 좀 현실화하고 그리고 주제 선택의 어떤 유연성을 좀 학교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별 실습형 안전교육 담당교사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실습형 안전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그다음에 장비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실습형 안전교육이 진행이 되고 또 안전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의 한계와 연구 방향은 생략하고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차트와 꽉 찬 연구 내용을 보니까 제 연구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멋진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정발고 이광재 선생님께서 학교 안전에 대해 날카로운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발고등학교 이광재고요. 박장권 선생님하고 저희는 같은 분과였습니다. 2-9 같은 분과였고 1년 동안 이 주제로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되게 진지하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되게 이렇게 독특하시다 하다가 한 번 더 독특하셨죠. 중간에 그 사례 발표하시면서 펭귄 발표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펭귄에서 갑자기 안전으로 그러다 보니까 뽀로로도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죠? 뽀로로 안전성부터 시작해서. 근데 어쨌든 그 좀 정식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질문을 만들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는 가운데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지 생각하면서 질문을 만들어봤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 되게 강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연구자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계기가 됐는지, 이 연구 주제를 선택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기교육에서 정말 필요한 안전교육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개인적인 얘기이기도 한데요. 우리 가끔 왜 의외의 일들이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잖아요. 2년 전에 제가 저희 집 대피실을 청소하다가 그 창문을 열고 대피실 바깥을 쳐다봤는데 어마어마하게 까마득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9층인데 실제로 높이로는 한 14층 정도의 높이거든요. 문득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출입문으로 대피할 수가 없을 때 내가 왕관길을 타고 여기를 이 창문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더니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꼬리를 이은 생각이, 성인인 나도 해본 적은커녕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은 하물며,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20년 넘게 학교에 있으면서 안전교육 분야에 있어서 좀 타성에 젖어 있지 않았나, 이런 좀 반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내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더 뭔가 바꿔볼 게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고시 개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고시 안에서 정책적으로 변화하는 게 경기도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정책적으로 학교별로 이런 실습형 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해서 전문성을 키우면 다른 선생님들,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의 전문성을 다 늘리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학생들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한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정책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실습형 안전교육이 효과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이 되는데 실제 학교에서 이걸 구현하기에 되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교과가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왕관기는 분해만 해보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 왕관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실습 안전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현재 교육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그걸 하면서 안전사고 날까봐. 그죠? 우리 학교에서 그게 더 걱정스럽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오늘 연구 활동 보여주셨던 거에 대해서 정말 안전한 건지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작년에 이제 저희 학교에 왕관기 교육 시설을 만들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그리고 저희 본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인접 학교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연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내려왔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관리자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체육 시간에 다칠 걸 감안해서 체육 활동, 실기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기술 선생님께서도 뭐 도구를 쓰다가 다칠 것 때문에 이론만 할 수 없는 것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 그런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내해야 될 부분이지만 뭐 민사적인 부분은 안전공제회가 있지만 또 형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뒷받침이나 안심 그런 없이 좀 더 적극적인 교사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자리를 깔아 주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연구를 하고 한 것도 선생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교육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런 선례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구년 선생님이신 김남훈 선생님께서는 이미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선례들이 있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이걸 더 널리 공유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있던 질문은 그냥 그 질문 대신에 저는 좀 우려의 말 중에 하나가 담당자잖아요. 전담 담당자라는 말이 꼭 그게 교사들에게 또 새로운 일덩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새롭게 생기는 일들은 새롭게 지혜롭게 새롭게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연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 시간인데 혹시 진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안전교육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눠주신 두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이구야. 아니면 그냥 이대로 집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 한번 위대한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큰 용기를 내주신 두 연구년 선생님의 흥미로운 발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집중 모드로 돌아가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음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관문초 윤소민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토론자로는 청목초 양원영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초등학교 생활지도 집단 슈퍼비전 모형 개발입니다. 생활지도는 모든 교사에게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발표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기대를 담아 큰 박수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문초등학교 교사 윤소민입니다. 제가 여기 앞에 관문초등학교 교사라고 안 하고 2024 경기교사 연구년 교사 윤소민이라고 했습니다. 저의 이 소속감과 정체감. 이미 여기를 많이 떠나서 연구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썼다가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소속 학교를 적었대요.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중간 보고 발표회 때 저의 연구 발표를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이후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그 많은 선생님들은 저희 연구팀의 두 분의 선생님께서 궁금하다 해서 제가 그거를 보고서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하다 하시길래 그럼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궁금할까? 그거를 제가 추측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결과를 발표를 해야 이것이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시면요. 제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차 그리고 연구 방법의 절차, 이론적 배경, 그다음에 이제 생활지도 집단 슈퍼비전 FIG 분석 결과 그리고 최종 모형 논의 및 재현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은 사실 좀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교사의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런 거를 붙였었어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지금 제목으로 슈퍼비전 모형 개발이라고 했고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연구를 처음에는 초중고를 망라하려고 했는데 그 학교의 상황들이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초등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유튜브는 실시간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이상한 거 다 편집되고 이렇게 할 거여서 편집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저도 발표하고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중계 너무 무섭잖아요. 자, 연구의 필요성은 저희가 많이 알다시피 이제 생활지도가 많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두말하면 이제 입이 아플 정도가 됐고요.
그런데 사실 교과 교육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수석 교사제를 통해서 계속 학교 현장에서 보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실기 대회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 방법적인 부분, 그리고 특히 에듀테크 지금 많이 이렇게 하면서 수업 부분은 많이 발전했는데 여전히 생활지도는 나홀로 생활지도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아주 작은 실수로도 크게 다치고, 여러 99명의 괜찮은 학부모님들인데 한 명으로 인해 크게 상처받고 무너지고, 이런 게 거의 다 뭐 교과 교육 잘못해서라기보다 생활지도 잘못했다라는 생활지도가 이유가 돼서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됐던 게 그러면 생활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연수라고 해서 많은 연수 방법들이 게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처럼 있지만, 맞춤형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그 사례를 직접 경청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춤형이라고 해도 쌍방 소통의 연수는 거의 없습니다. 내 사례에 맞게 딱 맞춰서 해주는 연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마다 슈퍼비전 모형이 있고, 그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형이 운영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생활지도 집단 슈퍼비전 모형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생활지도 집단 슈퍼비전 모형을 개발한다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먼저 보시면 제 연구가 몇 페이지에서 시작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펴주세요.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활자가 큰데요. 이따가 표가 나오고 이러면 좀 활자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놀고 싶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까스로 다잡으면서 했던 연구라 연구 페이지를 꼭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202페이지에 그럼 슈퍼비전이 뭔가 하는 걸 먼저 같이 보시고 용어의 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시면 그 슈퍼비전이 뭔가 하는 거 나와 있죠. 네. 자, 먼저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사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죠. 의사, 상담자 이런 제가 뭐 아는 범위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슈퍼비전을 합니다. 근데 슈퍼비전이 뭐냐면 선배 구성원이 같은 전문가 집단의 후배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개입입니다. 그래서 평가적이고 장기간에 걸치고 반복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험이 적은 구성원이 본인의 직무적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향상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나 상담 업계에서는 상담자들도 슈퍼비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생활지도 집단 슈퍼비전이 뭐냐? 생활지도 집단 슈퍼비전은 생활지도의 전문성을 갖춘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는 배우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까 앞섰던 상담에서의 슈퍼비전 정의로 맞춰본다면 슈퍼바이저는 상담에서도 슈퍼바이저인데 슈퍼바이지는 상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의를 하고 나중에 들어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의 전문성을 갖춘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의 전문적 성장을 목표로 집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구조화된 환경에서 생활지도 사례를 통해 라포를 형성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육적인 의사소통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슈퍼비전이 원래 1대1 개인으로도 이루어지는데 집단 구성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로 했던가? 예. 집단 구성원이라는 건데 왜 저희가 집단 슈퍼비전을 했잖아요. 모형 개발을 왜 집단으로 했냐면 저희 학교 초등학교 현장은 동학년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같은 대부분 뭐 이렇게 가정 환경이라든지 학군이 비슷한 환경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같이 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료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동료성을 발휘해서 앉아 계셔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동료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슈퍼비전보다는 집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집단 슈퍼비전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집단 슈퍼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슈퍼바이저는 생활지도에 숙련된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는 교사의 역할도 하고 자문가의 역할도 하고 평가자의 역할도 하고 협력자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선배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퍼바이지는 집단 슈퍼비전을 요청한 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생활지도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슈퍼비전을 신청한 교사. 이 사람이 슈퍼바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단 구성원은 이 프로그램에 집단 구조화된
생활지도 집단 슈퍼비전 장면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공감과 격려 그리고 지지 그리고 의견을 보완해주는 교사, 이게 집단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동학년이 될 수도 있고요. 교장, 교감 선생님, 상담 선생님, 행정실 직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게 집단 슈퍼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피드백도 주고받고 라포도 형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수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수다의 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례 개념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조화된 어떤 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게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이라든지 상담사들이 주로 받는 슈퍼비전의 장면인데요. 이제 제가 상상하기로는 현장에 적용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미나 및 워크숍 참여를 여러분들처럼 했습니다. 연구년이어서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었고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사 4명, 수석교사 3명, 관리자 2명 이렇게 했고, 자료 분석은 반복적 비교 분석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분석 자료 보여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모형을 도출하고 그다음 전문가 타당도를 검증하고 최종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연구 내용 중에서 특히 이론적 배경은 법과 정책을 좀 살펴봤습니다. 법과 정책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모형, 저희 생활지도, 학교 생활지도 부분의 슈퍼비전의 모형이라는 건 현재 없기 때문에 상담 슈퍼비전에서 그 모형을 살펴보고 도출을 했고요. 그리고 모형 개발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우리는 생활지도를 제가 교사가 된 이후로부터 생활지도는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에는 그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교사가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답니다.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는 크게 이게 개정됐는지 이런 거에 크게 관련이 없는데 법적으로 어쨌든 생활지도의 권한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요런 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총 6가지의 방법을 5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조언, 상담, 주의 요까지는 우리가 생활지도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 행동에 대해서 요렇게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가 좀 괴로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훈육과 훈계로 들어가는 요렇게 되는데, 요게 저희가 슈퍼비전을 할 때 어떤 슈퍼비전을 받고 나면 이 선생님에게 요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 제한되는 방법들은 요 고시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걸 토대로 만들어져야 된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살펴봤던 거고요. 상담 슈퍼비전의 이제 그 차원을 보시면, 이건 이제 한 학자 유영권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건데요. 상담에서 슈퍼비전은 머리로 이런 해결책이 좋구나, 그러면 이렇게 내담자한테 해보자, 요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슈퍼비전 장면에 들어갔어요. 슈퍼비전을 받아. 내가 상담자예요. 근데 이제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해주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의 태도, 이런 나의 마음이 내담자와 상담할 때도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걸 내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어떤 전략을 배워서 그럼 이거를 내담자한테 적용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슈퍼비전이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 행동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나의 내담자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자기 성찰을 해본다라는 그런 의미의 차원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선생님들은 잘난 척하는 아이가 힘듭니까? 아니면 반항하는 아이가 힘듭니까? 자, 짜장 짬뽕처럼 해보겠습니다. 짜장 짬뽕 생각하시면서 잘난 척하는 아이는 교만이라고 외쳐주시고, 그거나 보기 힘들다, 반항보다 교만이 더 싫어, 이러면 교만하시고, 교만보다 나는 반항이 더 괴롭더라, 아주 그냥 그렇더라,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그렇더라 이러면 이제 반항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짜장 짬뽕처럼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 반항이 더 힘드신 분이 많은 거, 목소리 반항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만이 더 힘든 분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저는 반항하는 애의 마음이 그 괴로움과 그 애의 그 분노가 어디서 왔나를 생각하게 되고 애처로워 보여요. 그런데 교만은 저런
가질 것을 다 가진 녀석이 이런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개인마다 본인의 역사와 이런 자라온 환경, 가치관, 뭐 사고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나를 통하면서 그 아이의 문제가 다르게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보이기도 하고 덜 심각해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찰하는 과정이 슈퍼비전의 과정이다라고 이 유영건 교수님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유영건 교수님의 차원을 제가 나름 해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슈퍼비전의 단계를 집단 슈퍼비전의 단계를 상담해서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거는 단계를 보시면 도움 요청, 질문 시간, 그리고 피드백, 휴식하고 답변하고 논의하고 이런 단계로 전개된다. 집단 슈퍼비전이 이렇게 상담에서는 한다라는 대표적인 유형인데 먼저 이 손 떨리는 거 보세요. 이거. 제가 굉장히 지금 긴장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단계가 있고 그다음 여기 활동 주체를 보시면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지, 집단 구성원 이렇게 이제 본인의 역할들이 뭔가를 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 요청하는 거는 슈퍼바이지가 하겠죠.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뭘 도움받기 위한가를 슈퍼바이지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막 나 너무 괴로워 막 이러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뭘 도움받고 싶나를 명확하게 하는 게 도움 요청이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질문을 집단 구성원들이 막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을 해보셨나요? 뭐 이러면서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고 나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지의 논점, 문제 내담자 등이 자신이라면 어떻게 다룰지를 집단 구성원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있어도 되고 의견 제안 받아들여도 되고 뭐 이거는 이제 슈퍼바이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굳이 그 발표하는 그러니까 제안하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슈퍼바이지의 딜레마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한 번에 한 명씩 언급하고 충분히 다뤄주고 그러면 쉬는 시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슈퍼바이지가 집단원들은 슈퍼바이지한테 말 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슈퍼바이지는 이 집단 구성원들이 나한테 준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채택을 할까, 어떤 게 나한테 맞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답변을 합니다. 집단원들의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집단원들의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도움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집단 슈퍼비전에서는 슈퍼바이지의 역할이 매우 작습니다. 이 진행이 매끄럽게 되도록 하겠죠. 그리고 논의를 마지막에 해주고 실제로 실행이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게 보통 집단 상담에서의 집단 슈퍼비전의 모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청소년 상담 센터에서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단계에서는 슈퍼바이저가 수행해야 되는 과업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이건 또 아까 집단 슈퍼비전은 집단 구성원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흐름대로 행정적 준비, 이제 사전 준비를 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필수 과업과 선택 과업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 평가하고 추수 지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있다시피 호소 및 의뢰 문제 명료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움받고 싶은 게 정말 뭔가 해결하고 싶은 게 뭔가 이게 이제 내담자가 슈퍼바이지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문헌연구는 법과 정책과 상담 슈퍼비전의 특징과 모형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했었는데 시사점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인터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교사 4분, 수석교사 3명. 수석교사를 생활지도를 학교에서 좀 이렇게 생활지도 수석교사의 역할을 하는 분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분을 모셔가지고 줌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교감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시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때 질문은 교사용만 지금 일단 보여드렸는데요. 일단 질문 내용을 보면 슈퍼비전은 필요할까? 이게 핵심 질문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 게 좋을까?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 이거 하려면 사실 제반 어떤 여건이 잘 구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각자 역할은 뭔가? 그리고 뭐 역할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했고요. 그 수석교사와 학교 관리자분께는 조금 다르게 했지만 유사합니다. 그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참여자별로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1차 분석을 했습니다. 1차 분석은 이제 반복적 비교 분석법을 한다고 했잖아요. 먼저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 소 단위로, 낱말 단위, 문장 단위로 짜자락 잘라가지고 그게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개념을 담은 이유는 여기에 있는 여기 이 개념에 선생님들의 요구하거나 우려하는 거, 정말 원하는 것들이 거의 담겨 있어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하위 범주로 묶었습니다. 그게 오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사 그룹들은 보통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좀 슈퍼바이저가 교실에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종이 들고 다니면서 그 말썽쟁이 앞에서 이러면서 체크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하고 이렇게 조력자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저기 가서 말을 안 해도 슈퍼비전 한번 하고 나면 슈퍼바이저가 얘는 상담이 필요하네 이러면 위클래스에도 연결해주고 교감 선생님한테 뭘 좀 요구해야 되네 이러면 내가 교감 선생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슈퍼바이저가 가서 오늘 이번에 슈퍼비전 결과 이런 전략들이 나왔는데 요 교감 선생님께서는 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리자와 행정실 지원을 요청한다. 이건 집단 구성원 아까 그 슈퍼비전에 들어오는 집단 구성원에도 관리자와 행정실 직원도 필요하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의무 연수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 회의 이런 거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확보해 달라. 이게 필요한 여건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 하다 보면 슈퍼바이저 쓰러질 수 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의 소진을 막기 위해서 임기제로 운영하거나 수업을 줄여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교사뿐만 아니라 수석교사, 교감 선생님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소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든지 수업을 적게 만들든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시 주의할 점은 비밀 유지. 비밀 유지와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건 수다 대고 끝나면 어떡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석교사 분들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거는 사전 모임입니다. 그냥 막 들어오면 이게 대대로 얘기가 우왕좌왕 막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사전 모임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나머지 것들은 자세하게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교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차 분석 결과를 2차 분석을 해가지고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생활지도 슈퍼비전의 과정과 여건 조성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과정은 5개 영역, 14개 범주, 40개 하위 범주로 들어갔고요.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은 2개 영역, 7개 범주, 23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질적연구 전문가 2분의 감수를 받아 수정 완성하였습니다. 요 분석 결과들은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모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최종적으로 된 모형이고요. 각 모형의 단계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보고서 뒷면에 쭉 되어 있습니다. 모형의 특징은 첫 번째가 먼저 준비, 실행, 추후 단계 이렇게 3개의 단계로 나누어지고요. 각 단계마다 슈퍼바이저, 집단 구성원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준비 및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슈퍼비전 신청 양식이나 가이드라인이나 라포 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준비와 주의사항이 있고 그럼 이 슈퍼비전의 모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슈퍼비전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이렇게 4가지. 특히 교감쌤들께서도 그렇고 교사들 분께서 걱정하신 게 슈퍼바이저의 역량에 대해서 슈퍼바이저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나 그 역량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모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 대한 내용들은 보고서에 보시면 자세한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상담이나 어떤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 모형대로만 한다면 학교에서 괜찮게 운영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교감선생님께서는 이 모형 완료된 걸 보시고 이거면 교사들이 부장교사급쯤이면 다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어떤 운영의 문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제언과 논의 이런 거는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훌륭한 연구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에서도 시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유쾌하고 흥미로운 발표 아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맡아주실 양원영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궁금해했던 2명 중에 1명이 교사 양원영입니다. 실은 제가 이 연구년 보고서를 쓰면서 굉장히 많은 그 논문을 참고했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 이름이 윤소민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윤소민이 여기에 있는 윤소민인 거는 같이 공동연구를 하면서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윤소민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행동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공부 못하게. 그러셔서 나중에 혹시 연구를 하면서 혹시 제가 많이 참고한 논문에 그 윤소민이 맞나요 했더니 맞다고 하셔서 한 6개월 지나서 알았습니다. 자, 실은 초등학교 집단 슈퍼비전 모형 개발 연구를 보면서 동료성의 기초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실은 교과보다 어려워하는 게 생활 지도잖아요. 그 많은 문제가 일으키고 있고 이걸 잘 개발해서 잘 우리가 적용한다면 교사들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진짜 선생님이 이 보고서를 쓸 때 이 계획 보고서를 쓸 때 실제적인 이 연구를 하게 그냥 동기 말고 실제적인 동기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사실은 이거 상담 전공으로 박사를 하고 한 10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런 슈퍼비전을 학교에 접목해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상담은 상담, 학교 생활지도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었는데 23년도에 서희초 사건을 겪으면서 선생님들 전문가인데 이게 없구나. 이게 서희초 선생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리 됐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이게 상담자들이 받는 것처럼 이런 과정이 끊임없는 연찬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위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울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서희초 사건이 너무 마음 아픈 일이라 저도 이제 뭐 제가 집회를 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연구로서도 뭔가 기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시간을 여쭤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걸 들으면서 제가 심층 면접 공동 연구를 했던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이 슈퍼비전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션을 간단히 할 수 있을까라고 여쭙고 싶은데 하면 제가 그럼 가능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려고 했으나 3분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어제 굉장히 이 스토리를 잘 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진행을 해봅시다 했으나 시간이 매우 부족해서 괜찮아요? 할까요? 네, 3분 만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3시 돼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소개하시는 사례를 제가 슈퍼바이저다 생각을 하고 일단 그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단계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생님께서 면접한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그 면접 대상자다 본인이다 생각하시고 그냥 진행해도 괜찮겠죠? 네. 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슈퍼바이즈인 제가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례를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문제는 요런 참여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사전 모임을 개최를 할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양원영 선생님이 원하시는 참여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어떤 참여자 혹시 선생님 사례에서 어떤 분이 집단 구성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고경력자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던 그 선생님이 이 문제가 부닥친 게 6학년의 고경력자이신 부장인데 동학년이 20대 후반이셔서 그 고경력자 부장이 동학년 선생님한테 이 의견을 물어볼 수 없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저는 그 고경력자만 보고 있을 테니까. 네, 부장만? 고경력 부장님이 이런 문제를 노출하기가 두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고경력자인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고경력자분을 일단 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그 내용에 따라 제가 슈퍼바이저가 추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모임을 가지고 같이 집단 구성원 같이 이제 사례 분석지를 같이 봅니다. 사전 모임을 통해서 보고 그다음에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공감을 평소 잘하시니까 그리고 평소 친분도 있으시니까 공감에
역할을 맡아주세요. 선생님은 요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전략이 있을지 사전에 좀 학습을 해오시면, 혹은 정보라든지 혹은 뭐 연결해줄 연구기관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이런 거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빠이빠이 합니다. 사전 모임은. 그다음에 이제 날짜를 잡은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사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저 심층민 사건은 A가 B와 걸으면서 C 욕을 엄청나게 심한 욕을 했어요. 그걸 들은 D가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C에게 그대로 전달했죠. 그래서 그게 학교 폭력으로 들었는데 A와 B가 절대 그런 욕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B는 A가 욕을 절대 하지 않았고 B는 듣지 않았대요. 그리고 근데 분명 D는 들었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다 사실이라고 했고 선생님은 이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도움받고 싶은 점은 뭔가요? 이 문제 상담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 4명 다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럼 진실이 맞지 않았잖아요. 상담 선생님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상담 선생님이 집단 구성원으로 왔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같이 지금 이제 정해오지 않으셨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목표를 한번 찾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딱 3시가 되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롤플레잉 같은 네, 이 케미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훌륭한 발표와 토론을 보여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생략하고요. 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술제의 긴 여정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순서를 기다리시느라 지치시지는 않으셨는지 조금 걱정됩니다. 마지막은 영생고 김영식 선생님의 발표입니다. 토론자로는 풍생고 권은재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마지막 발표 주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교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AI 융합 수업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요즘 대세 중에 대세인데 AI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대미를 장식한 멋진 발표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생고등학교 김현식입니다. 자, 편집 분명히 된다 그래서 앞에 그냥 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유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엄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래도 네가 고등학교 샥심인데. 제가 무슨 과목을 가르칠까요? 예, 제 왜 이런 썰렁한 농담을 했냐면요. 제가 왜 AI와 관련된 것들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이제 2022에서 이제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이 생겼습니다. 예, 벌써 이제 수업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학교 내에서 누군가가 이걸 맡아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자 수학생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누가 수업을 할까요? 그랬을 때 만약에 저보고 하라 그랬을 때, 야 나 못해, 니네가 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부끄럽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려고 했다가요. 21년도에 다시 그 AI 융합교육학과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근데 들어간 이유가요. 예, 그 지원금을 50% 준다고 해서, 예, 수업료를 50% 지원해 준다 그래서, 예, 다시 예,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물론 졸업은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AI 쪽에 약간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뭐 목차는 이렇게 들어가고요. 늦게 발표기 때문에 빨리 끝나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뭐 우리나라의 교육 여건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예,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지식 전달 위주의 어떤 수업, 그다음에 평균 수준의 어떤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아이들이 수업에 많이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다. 예, 그리고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자, 그다음에 실제로 에듀테크, AI 에듀테크 관련해서 지금 이제 AIDT가 지금 교육부에서 한참 밀고 있죠.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하이러닝이 벌써 이제 시작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걸 정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교실이 좀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은 자, 실제로 AI와 관련된 어떤 교육들은 정말 시대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야기했던 게 이제 이번 달에 얘기하려면 정말 구시대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과 수업 준비를 해도 준비했던 내용을 내년에 또 써먹어야지 절대로 써먹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정말 막막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어떤 그 조그만한 자료를 선생님들에게 제공한다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자, 실제로 이제 2015 교육 과정에 보면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I 쪽을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이 아예 없습니다. 예, 정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AI와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뭐 정보 문화, 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뭐 이런 쪽의 내용만 있고, 그래서 이제 교사에 따라서 약간 이런 쪽으로 변형해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그 이유가 이제 그 교과를 만들 때 컴퓨터 공학을 모학문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AI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정말 우리나라 이제 그 입시 위주의 어떤 교육에서 조금은 한 박자 쉬어서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중학생들을 좀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이유는 고등학교는 입시가 너무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조금은 아이들의 여유가 있을 때 아이들을 이런 수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자, 연구 절차는 뭐 주제 선정을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개발한 다음에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적용하고 보완하는 그런 순서로 짧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들, 실제로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한 진로 탐색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AI 원리와 관련해서 그 중학생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약간 수정해서 개발을 하게 됐고요. 자료 수집은 다양한 AI와 관련된 어떤 교재들,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수학 그런 교재들을 다양하게 참고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연구의 어떤 그 모형은 어슈어라는 이 모형을 근거로 해서 교수학 과정을 설계를 했습니다. 보시면 그 어떤 철자 앞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학습자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 방법이나 매체, 자료들을 선택한 뒤에 매체와 자료를 활용한 어떤 수업을 하고 학생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평가와 수정 이러한 모형을 따라서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2차 분량의 지도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근무하시는 동료 교사를 통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행렬 부분이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부분인데 중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조금 진행해도 괜찮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요거는 조금만 수위를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정을 했습니다.
2학기 때는 솔직히 저희가 이 행사가 지금이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제 1학기에 최대한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3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7월 3일, 4일, 11일 날 이렇게 3개 학교를 방문을 해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론적 근거를 보면 실제로 AI 교육은 단순히 이제 기술적 지식 전달이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여기서 잠시 끌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는 제가 이제 AI가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런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조금 아이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RGB라고 얘기하는 컴퓨터에서 예전에는 많이 썼었죠. 파란색의 RGB 케이블. 그거에서 얘기하는 RGB의 개념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미지를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어떤 그런 개념들, 그다음에 AI가 손글씨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차 시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은 흥미를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 2학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이들이 진로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들을 잠시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2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직접 한번 그려보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서로 발표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실제로 1차 시에서는 이제 행렬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 그걸 표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약간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행렬이라는 부분이 어렵게 복잡한 계산 넘어가면 아이들이 어렵지만 그냥 가로쳐서 숫자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 정도까지만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넘어갔고, 아이들도 뭐 대략 쉽게 받아들였던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흑백 이미지를 아이들이 이제 인식하는 것, 그다음에 컬러 이미지의 경우에는 RGB로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직접 에스크메스라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아이들이 직접 숫자를 바꿔보고 아니면은 뭔가를 클릭해보고, 그래서 화면이 어떻게 바뀌고 옆에 행렬의 숫자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이들이 보면서 직감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실제로 자료 개발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제일 왼쪽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된 그림이 있다라면 실제로 AI는 얘를 격자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검은색은 0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하얀색은 1이라는 숫자로 바꿔서 흑백 이미지를 얘가 전달을 하고 자기가 또 그거를 인식하고 그런 과정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직접 아이들이 컴퓨터에 보면 이제 그 모니터 해상도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아마 컴퓨터 조정하실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상도의 개념이 이 격자를 몇 개로 쪼개느냐. 그래서 그 개념이 해상도이다. 이런 내용들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컬러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이 RGB 값이 변함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직접 해봤도록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크메스라는 그런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 숫자를 변하면서 바꿔봤더니 실제로 색상이 점점 흐려지더라, 밝기가 바뀌더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자, 2차 시에는 생성형 AI로 바로 그림을 그려보자, 뭐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우선은 이제 속담 알아맞히기 게임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 그림을 보고 얘들아, 이건 한국 속담 중에 무슨 속담일까? 그렇게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서 아이들이 맞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뭘까요? 제일 왼쪽은 뭘까요? 이걸 되게 어려운 건데요. 죄송합니다. 자, 가운데 거는 제일 마지막은요. 자, 아이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발표를 하고요. 사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잘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아이들은 리튼이라는 AI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아이들이 2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미지를 만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패들렛에 이렇게 학교별로 이렇게 모둠별로 이렇게 게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양하게 뭐 연구원이 되겠다, 뭐 가수가 되겠다, 뭐 교사가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다 올렸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너 뭐 할래?라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할 게 없어요라고 대답했던 아이들도 뭔가 그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생성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이라도 뭔가 자신의 꿈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당시에 아이들과 함께 수업했던 수업 장면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경기도의 세 곳 중학교 45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2차 시 동안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선정된 세 개 학교는 아까 저희들이 이제 보셨던 것처럼 모두 도심이 아닌 읍면 지역에 소재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설문 문항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안에는 3개씩 4개씩 해서 총 15개 문항이 있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AI 활용 능력,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한 흥미, 그리고 AI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렇게 4개의 문항을 아이들에게 물어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네, 잠깐만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는 아이들이 5점 만점 척도에서 실제로 요만큼의 점수가 나왔고 표준 편차는 요 정도의 편차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결론 부분이 지금 실제로 이제 만족도나 흥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평균 4.3 이상의 좋은 높은 점수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그 수업 내용 수준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다가 조금 가장 많은 인식을 아이들이 응답을 하게 됐고 대체로 좀 어렵다라는 답변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제언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수준에 맞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아이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중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사 연수도 좀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대도시보다는 약간 읍면 지역의 지원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대도시는 뭐 사교육까지 포함을 해서 많은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는 그런 아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 격차가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AI와 관련해서 교사 연구회나 아니면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이런 AI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서 정말 나중에 부담 없이 이런 쪽의 전공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려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상적인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수학과라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권은재 선생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그 선생님의 그 딱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수학이더라고요. 저 수학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네. 네, 저 과목이 혹시 뭐라고 보이세요? 저 음악.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예체능 감사해요. 네, 저 과목이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을 딱 보니 첫 번째 나오는 게 행렬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아싸 다행이다. 나 수 원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들어본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딱 봤는데, 다행히도 중학교로 이제 그 타겟을 잡으셨기 때문에 다항식의 덧셈 뺄셈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 정도는 나도 이해한다. 이제 이러면서 네, 좋은 마음으로 이제 네, 읽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3번이나 읍면 지역에 가셔가지고 수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정말 했고요. 네, 고생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질문을 딱 2가지만 준비했고요. 네, 간단하게 네, 아마 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AI를 품은 수학은 총 2차시 수업으로 되어 있는데 1차시는 인공지능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행렬과 다항식의 덧셈 뺄셈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2차시는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보고 20년 후의 모습을 생성형 AI로 직접 그려볼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실습한다는 건 이해가 됐는데 어떤 의도에서 진로로 가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전공을 할지 안 할지는 나중에 문제지만, 우선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처음부터 포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그 기회가 아이들에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이 좀 흥미를 가지고 AI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너 나중에 뭐 할래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진로 부분을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물론 나중에 변할 수는 있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자신의 진로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1, 2차시를 그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번째는 연구 대상을 대도시 지역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읍면 지역에 있는 중학교로만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연구 결과에서 대도시보다 읍면 지역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교육 격차가 해소되어야 된다고 제언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대도시 지역을 그러니까 비교를 말씀하시면서 사교육이 많아서 아이들한테 기회가 많고 읍면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대도시 지역에 있는 중학교는 수업 시간에 AI를 많이 하고 있는지, 꼭 사교육 아니고도 대도시가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역의 차이가 아니라 이걸 진행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나 이런 다른 요인에 의해서 AI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조금 활발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정보 시간에 수업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벌써 그 블록 코딩이 아닌 텍스트 코딩으로 파이썬을 시작을 해서 바로 수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파이썬을 배우면서 뭔 말인지 몰라서 정말 많이 헤맸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벌써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중학교 때 벌써 블록 코딩을 다 끝내고 올라온 애들이 많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교사마다 어떤 뭐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비슷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 외에 아이들이 뭔가 흥미를 가지고 뭔가 더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면 대도시 아이들은 바로 옆에 학원을 가서 배울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읍면 지역은 정말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갔던 학교 중에 연천에 있는 청산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인데요. 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집 몇 채, 그 다음에 논밭, 거기에서 학원이라는 거를 찾아볼 수는 아마 없을 것 같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떡볶이도 못 사 먹을 그런 곳입니다. 그런 가게도 없고,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뭔가 학원을 다니고 그런 건 굉장히 힘들겠다. 그래서 약간 읍면 지역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마지막 제언으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날카로워서 네, 저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과 의미 있는 답변 정말 멋진 토론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멋진 발표와 토론으로 학술제를 마무리해 주신 2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2024 경기교사 연구년 학술제 정책 연구 분야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1년간의 연구 결과를 나눠주신 발표자 선생님들, 또 귀한 의견 제시해주신 토론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